안녕하세요, 국현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2025학년도 대수능이 있었는데요. 글로도 남겼던 것 같이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이 또 같은 입장에서 수능을 응시를 하고 왔습니다. 보이시려나? 네, 수험표 준비해왔고요. 여기 보시면 가채점표도 열심히 써왔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서 수능을 보고 왔는데, 아니 뭐 제가 잘 봐서 대학을 가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번 수능을 좀 직접 경험해보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면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직접 응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응시를 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초벌구이라고 하죠. 첫 번째 풀 때는 역설계 기법만을 활용해서 풉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대로 그 방법만을 사용해서 풀고 45문제를 다 푼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엔 지문은 다 읽어가면서 문제를 풉니다. 보통 그렇게 지문까지 다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도 시험지를 2회 독을 해도 이제 80분이 다 안 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이번 수능은 좀 달랐습니다. 이번 수능은 역설계 기법만으로 푸는 거는 뭐 비슷한 시간이었는데 다 읽고 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가지고 전부 다 풀지 못하고 한 현대소설쯤에서 멈췄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계 기법을 사용했을 때 시간 감축 효과가 굉장히 큰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풀지 않았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시간 관리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행인 이야기지만 제 개인 DM이나 댓글 아니면 이메일 등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덕분에 성적 향상이 크게 됐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해본 건 이번 처음이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좀 걱정했었는데,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고 또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일단 바로 그럼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수능 문제집 꺼내놓고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점들이 좀 특이했는지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화작이나 언매를 가장 먼저 풀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렸을 독서론 문제입니다. 뭐 크게 막 어렵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죠? 제가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그 스캔과 추출 원칙을 통해서는 정말 간단히 모든 문제 풀 수 있었는데, 다만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좀 헷갈렸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말이 좀 애매하거든, 그치? 특히 5번 문제 같은 데 보면은 고래는 폐를 호흡함으로 물속에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했잖아, 그치? 이게 독서 목적인 뭐 외형적 특징이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좀 헷갈려가지고 5번을 답을 고르지 않았던 분도 아마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특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영상에서 마찬가지로 알려드렸던 부분 중 하나가, 우리는 반드시 텍스트에만 집중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국어에서는 내용에 나오지 않은, 즉 글로서 나타나지 않은 것들은 답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형적 특징이라고 물어봤다면 반드시 외형적 특징인 것과 외형적 특징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지표를 제시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문장 딱 보면 나올 거예요. 고래의 머리 꼭대기에는 분수공이 있다. 요걸 통해서 이건 외형적이고 폐를 호흡하는 거는 이거 뭐야? 외형적인 게 아니라 뭐다? 그냥 신체 구조다. 그러니까 고래의 어떤 생물학적 특징이겠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하고 바로 5번을 고르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헷갈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갔다면 아마 더 빠르게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쪽이죠. 여기 이제 개화 문제인데요. 이게 굉장히 길었어요. 그죠? 지문이 엄청 길고 또 이제 말하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좀 여러 가지 요소가 등장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걸 처음 풀 때, 다시 말해서 역설계 기법만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그 스캔과 추출 이 두 원칙만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는요, 아마 문제별로 한 30초 내외로 풀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특히 이제 뭐 요것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내가 이해를 하고 독해를 하고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는 순간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개념들이 헷갈리고 서로 섞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요것도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시간을 아마 많이 소모시킨 그런 지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았죠. 이런 건 괜찮은데 얘도 그렇지. 8번 문제도 좀 헷갈렸을 거야. 왜냐면은 이제 1번이 한성승부를 가능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주는 데 있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기술 도입으로 뭐 변하게 될 말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이 문제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라면 바로 아마 확실하게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했어? 보기 문제는 먼저 보기만 보고 해결해보면 됐죠. 일단 이 내용은 당장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따 치고 이 내용 보는 거야.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기술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마을을 홍보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 취지 우린 보기에서만 볼 거예요. 그죠? 보기에서만. 봐봐요. 목표가 뭐였어? 나왔네. 경제발전을 목표로 했대. 그죠? 요걸 독려하기 위해서 미래생활 홍보했대. 그죠? 봐봐. 다시 말해서 경제발전을 목표로 이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대요. 그럼 요 내용이 얘랑 일치했어야 돼, 그치? 근데 이건 뭐야?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있대. 두 개 내용상 일치가 틀렸죠. 그럼 바로 1번을 고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역설계 기법으로 할 때는 되게 간단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이제 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원래 많은 분들이 푸는 것과 비슷하게 풀어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 어떻게 헷갈리냐면은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거 있잖아, 그치? 근데 요게
여기 사실 뭐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가 있지 않을까? 원래는 미래상과 관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막 들면서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틀렸거나 아니면 좀 헷갈렸다면 아마 그런 이유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수능에서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텍스트로 나온 것들만이 정답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명심하신다면 이런 문제에서 사실 헷갈리거나 틀릴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강의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사실 뭐 제 영상들 그리고 강의만 좀 잘 따라오셔도 전혀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노이즈, 이거 뉴스에도 나왔던데. 그 노이즈라는 단어가 한 40 몇 번인가? 43번인가? 반복돼가지고 학생들이 막 멘붕 왔다고 나왔었는데 굉장히 좀 헷갈리는 지문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게 개념이 막 등장하고 비슷한 이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헷갈렸을 것 같은데 우리가 연습했던 키워드 스캔과 추출만으로 한다면 아마 이제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뭔 말인지 바로 이해할 거예요. 이 지문, 이 모든 세트 문제에서 틀릴 만한 문제는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뭐 자세히 푸는 건 제가 아마 해설 강의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리겠지만 이렇게 좀 개념이 많이 등장하고 서로 복잡하게 막 어떤 과정이나 연관관계가 주어지는 그런 지문이야말로 역설계 기법의 효율이 훨씬 더 극대화되는 지문이 아닌가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쭉 넘겨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본문이나 아니면 뭐 여기 있는 보기를 완전히 내가 이해하고 독해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요 예시가 나왔던 부분 가서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 이것도 전혀 어렵지 않게 그대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리프킨 나오면서 무슨 아이디, 명예훼손이나 이런 얘기를 다루는 그런 지문이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설 기법만으로 충분히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입장 차이, 기억관에 대한 이해 있죠? 그렇죠? 요거 제가 알려드린 방법론 비문학 심화 공략 영상이 아마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걱정 마요. 기억 안 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드려 설명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 기법들만으로 정말 명료하게 모든 답들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얘는 좀 까다로웠던 게 우리가 이제 A, B, C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얘네들의 특징을 우리가 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과정도 정말 심플하게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위에 나왔던 키워드들과 여기 나왔던 이 내용을 강제로 매칭시키면 됐었죠. 그래가지고 반드시 보기 문제에 나온 보기들은 본문에 나온 키워드들과 매칭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헷갈리거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억지로 남는 거 매칭시키면 그게 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서 우리가 정답에 꽂아 넣으면 그대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여기 있죠. 이 정의선전. 요게 조금 복병이었을 것 같아요. 왜 복병이었냐? 내용이 살짝 꼬여 있거든요. 봐봐요. 이게 등장인물도 많아. 원수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월매도 나오고, 왕비도 나오고, 무슨 충렬부인도 나오고, 정렬부인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이 인물들 간에 좀 구분을 힘들었다면, 인물들의 어떤 위치를 좀 파악하기 어려웠다면 아마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일단 요즘은 EBS 연계잖아요. 그죠? 아마 연계 공부를 하셨다면은 줄거리를 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연계성, 다시 말해서 EBS에 나왔던 작품을 내가 미리 공부한 것이 이 지문에 있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는 사실 잘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역설계 기법대로 어떻게 여기 나왔던 인물 이름 나오자마자 체크하고 그 위아래 분위기 파악하고 자주 등장하는 소재 그리고 장소가 바뀔 때마다 장소만 체크하고 나머지 줄거리 디테일들 다 무시한다면 훨씬 더 문제를 어렵지 않고 헷갈리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보시면은 이런 것들 있죠. 20번이나 아니면 18번 같은 이런 사실일치 문제들에서 아마 좀 많은 학생들이 좀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 파트를 보고 그 위아래 맥락을 보고 그다음에 여기 인물 위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든 선지는 다 인물 위주란 말이야. 그지? 그 인물이 등장한 곳 가서 거기 내용만 파악하면 정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요? 이 전체 내용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맥락 하에서 풀려고 하면은 헷갈리기 시작하죠. 왜?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일수록 더 헷갈리게 어렵게 나올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그 본질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현대시랑 여기 수필 요 문제가 있죠. 그죠? 여기 현대시 문제, 이 가음 문제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쉽게 쓰이는데 여기 킥킥. 이것 때문에 저 미칠 것 같아요. 정신 나갈 것 같아. 이런 분들 계셨어요. 무섭다고. 이 현대시 세트는요. 생소하지만 어렵진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심플했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거, 극복이나 의지 같은 것들을 가장 먼저 제끼고 그다음에 어떤 거예요. 우리가 3번이나 4번 같이 검증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검증했다면 정말 어렵지 않게 그냥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23번, 24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 25번은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이거야말로 특히 25번이랑 27번 문제 두 개 있죠. 요거야말로 진짜 날로 먹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푼다 했어? 제가 이 보기 문제는 우리는 보기만 보고 푼다 했었죠. 그러면은 보기만 보고 푸면요 정말 쉽게 답이 나와버려요. 봐봐요. 사실 이거 해설 강의에서 다룰 거긴 한데 그냥 너무 어처구니 없이 쉽게 풀려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자, 1번부터 볼게요. 화제의 복합적인 정서를 생산해 드러냈는데 자, 인형 나오나요? 나오죠. 1번 패스. 2번 볼게요. 자,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진대. 인형 나오나요? 어때요? 사랑의 기억과 함께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내야 되는데 어때요? 희미해진 거야? 계속 있는 거야? 계속 있는 거죠. 정답 몇 번? 2번. 끝. 실제로 보기 문제, 우리가 현대시나 아니면 고전시거나 어떤 문학에서의 보기 문제는 70% 이상이 그냥 보기만 보고도 바로 푸시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 제가 강의나 영상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드리고 또 팁들도 알려드리니까 방금 뭔가 좀 이게 어처구니 없이 쉽다라는 걸 느꼈으면은 잊지 말고 구독하시고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 꼭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7번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똑같아요. 자, 1번 볼게요. 자, 그의 사랑이 운명적인 것이어서 사랑을 멈출 수 없다. 자, 운명과 멈출 수 없음. 내용 나오나요? 전혀 안 나와요, 그죠? 일단 답은 1번이에요, 그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2번도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뭐야? 이거는 그냥 시에 나왔던 내용들이고, 지 뭐 2번 같은 경우는 딱히 이제 보기의 내용과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으니까 일단 패스하고. 3번은 어때요? 자기 고백에 그치게 된다. 내용 나오죠, 어디? 사랑의 편지를 쓰지만 그것은 자신을 표현한 글이다. 똑같고요, 그죠? 4번 볼게요. 편지를 받은 그녀가 사랑한 상대는 편지 속에 떠오른 영혼이 말하는 건 비슷하게 나오죠, 어디? 편지를 받은 그녀는 편지 속의 글을 사랑한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지? 정확히는 보기의 뉘앙스와 전혀 어긋나지 않고 있어요. 5번 볼게요. 이상화된 자신사의 감각을 자각한 그가 부끄러움에 빠져있을 말하는 군 어디 있어요? 나온다, 그지? 봐봐요. 이런 식으로 보기에서 아예 말을 하지 않은 뉘앙스, 보기에서 다루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한 건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1번밖에 없어요.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뭐 뒤에까지 사실 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바로 1번 고르고 가도 전혀 무방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이런 기법들, 이런 스킬들, 시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뭐 국어 실력을 올리고 이게 아니라 점수를 내기 위해서 수능에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모든 문제를 맞힐 수 있는지 그 기법과 방법론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영상들 빠지지 말고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현대소설인데요. 이건 뭐 정말 간단한 소설이었어요. 왜? 사건이 많지가 않다. 그냥 각 문단별로 그냥 분위기만 파악하고 자주 나온 소재 파악하고 그다음에 뭐 인물 나오면 인물 파악하고 그죠? 근데 인물은 아마 거의 허언 위주로 돌아갈 거예요. 쭉 보면은 뭐 이것도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그죠? 이것도 괜찮았을 거고 뭐 이 비밀도 그냥 사실치로 그냥 그대로 풀리는 문제였고요. 뭐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31번 같은 경우는 보기만으로는 풀리지 않죠. 이건 이제 본문 넘어가서 해당 내용이 맥락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위아래 한 두세 줄만 봐도 전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고전시가죠. 간민가 나왔는데 간민가랑 여기 사설시조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 어떻게 고전시가의 맥락 같은 것들, 고전시가의 갈래랑 유형, 그다음에 자주 다루는 그런 소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미리 알고 들어갔다면 굉장히 뭐 문제가 쉽게 풀렸을 거예요. 뭐 보기 문제 마찬가지로 다 우리가 깊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나왔던 키워드들, 그다음에 그 맥락만 중심으로 판단했다면 뭐 별 고민 없이도 바로 답이 나왔을 겁니다. 다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쪽에 이제 이게 두 명의 대화잖아지. 저기간 저 사람아, 그다음에 생원인지 초원인지 하면서 그죠? 근데 얘네들의 말하는 어떤 이 소재들이 있어. 뭐 배적삼이 김만 남고 그다음에 뭐 이런 소재들이 있단 말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다 읽어 나가려고 노력했다면, 즉 이 시를 전체를 다 이해하고 아하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내가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면 아마 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은 좀 잡소리를 많이 하거든. 딱히 쓸모는 없고 이 시의 주제 의식도 아닌데 좀 잡스러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집착하고 좀 거슬렸다면 좀 시간이나 아니면 헷갈림의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공통 파트를 좀 훑어봤는데요. 저는 이제 언매를 응시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언매 파트까지 한번 좀 보고 이번 수능 총평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첫 지문 이거죠. 이게 그 언내부터 풀던 분들은 아마 이 지문 보자마자 조금 패닉이 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언매 첫 번째 지문이 이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특히 뭐 어떤 예시도 나오면서 이건 이렇겠다, 이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원리를 내가 이해하고자 한다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순경은 비읍의 어떤 원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제 끊어읽기랑 이어읽기가 전개가 되는지 그다음에 그런 규칙성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만 100%의 상태로 문제를 이해하고 풀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핵심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답을 찾고 싶은 거잖아. 이제. 이 원리에 대해서 깊은 고민 없이 그냥 나온 예시만 가지고 그냥 사실 일치로 문제를 풀었다면은 요 문제랑 요 문제는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게 바로 풀렸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풀고자 했다. 원리를 파악하고자 했다. 제가 이제 2회차로 풀 때 그렇게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지더라고요. 이런 언매나 화작 같은 거 푸는 방식에 대해서도 후속 영상하고 제 강의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언매나 화작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다음에 말이 헷갈린다 싶으신 분들은 아마 제 영상과 강의를 보시면 언매나 화작에서 그런 이유로 문제를 틀릴 일은 아마 평생 없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37번 뭐 동의어 다이어익인데 이건 뭐 기초적인 어법에 대한 문제니까 뭐 개념만 되어 있다면 어렵진 않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파열음 이제 오랜만에 수능에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 양순, 치중, 경국음 요거 종류를 외우고자 해. 그러니까 좋은 위치에 뭐가 있고 좋은 방법에 뭐가 있고 그다음에 이 표를 주고 이 표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막 위치를 외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요, 여러분 내신 시험이 아닌 이상 수능에서는 하등 쓸모가 없어요. 어떠한 시험에서도 어떠한 수능, 어떤 기출문제, 어떤 모의고사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 위치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표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위치가 뭐고 좋은 방법이 뭐고 이게 뭔 뜻인지만 이 두 개의 단어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습니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이 문제도 뭐 어렵지 않았죠. 그냥 그 표 보고 판단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뭐 여기서 나오는 이 예시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의문 변동이 있었는지만 파악을 하고 그냥 표를 보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죠. 그다음에 이제 간접 인용,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을 좀 활용한 요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념만 좀 잘 잡아뒀다면 아마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체죠. 뭐 매체는 뭐 언제나 그렇듯이 막 여러분들에게 뭐 오답을 유도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려운 문제들은 내지 않아요. 언매에서 특히 매체 파트는요, 우리가 이 지문을 읽고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바로 문제로 넘어가서 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었다면 시간 낭비도 없이 그냥 뭐 별탈 없이 뭐 언매 파트를 끝낼 수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수능 어땠냐? 총평은 어땠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다 할 킬러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좀 틀리도록 유도하는, 좀 많은 애들이 오답을 내도록 유도하는 그런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서 더더욱 이게 여러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지문과 문제를 설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제 하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좀 오래 걸리게 만들어서 학생들의 점수 편차를 좀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평가원의 기조를 조금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무슨 뭐 국급제 문제처럼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그런 보기 문제 주는 게 아니라 지문 내용을 좀 다채롭게 만들고 독해하는데 오래 걸리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함정에 꿰게 만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국어는 여러분들이 그 원리만 알면, 왜 이렇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지만 이해를 한다면, 제가 알려드린 디테일들만 이해를 한다면 정말로 과장 없이 저랑 똑같이 40분 내로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서울권에서 좀 과외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특히 열정 있는 학생들은요, 100이면 100 전부 다 그랬어요. 전부 다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모두 성공했습니다. 이건 표본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역설계 기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이론적 배경을 하고 있는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사실 뭐 관심 있는 분들만 좀 궁금하시기 때문에 제가 나중 영상에서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평가원이 왜 그러한 족쇄를 달고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좀 그런 설명인데요. 제가 이제 제 경험담과 함께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수능에 대한 리뷰였고요. 여러분 모두 다 좋은 결과 얻으셨길 바랍니다. 조만간 제가 이제 정규 강좌랑 이번 연도 상세 커리큘럼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